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면서 맞대응했는데요. 한일 간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경제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한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제재까지 더해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성한경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 소재가 규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정확히 어떤 제재를 한다는 건가요? 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어제 오전에 그 반도체 소재 3개 부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한 새로운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이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및 제조 기술 이전을 기존의 포괄 수출 허가에서 좀 개별적인 수출 허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환법상에서 우대 제도인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제해주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한 달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런 것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한일 간 신뢰 관계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첫 보복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일본이 특별히 통보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전면적인 수출 금지라기보다는 절차를 좀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지만은 사실상 수출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3개 품목이 대상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핵심 부품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TV와 그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의 그 핵심 재료이고, 네. 리지스트는 반도체 원판 위에 회로를 인쇄할 때 쓰는 감광제이고, 에칭가스라는 것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회로 모양대로 깎아내는 데 필요한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일본이 세계 시장 공급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에칭가스는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과거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규제해서 일본을 좀 굴복시킨 것 같은 효과를 일본이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했고 일본이 이에 대해서 경제로 보복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3개 품목만 규제를 한다지만 이게 더 확대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네, 예, 이번 조치가 G20 회담이 끝나자마자 발표가 되었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면밀하게 준비하고 그 영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철저하게 한 상태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일 관계가 아마 유례 없이 지금 나쁜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왔으며 지난 1월에 그 신의철 죽음의 그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 압류와 매각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G20 회담에서 좀 의도를 가지고 우리 대통령과의 회담을 좀 회피한다든지 아니면은 대북 그 관계라든지 아니면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상호 협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국 국무부 인사들에서조차도 한일 간 그 화해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긴 합니다. 경제 전쟁으로 이렇게 번져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한국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일본 수출에도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일본도 부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전면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특히 어제 발표된 일본의 무역 조치들을 보게 되면은 관세를 마구 끌어올리던 미중 통상 갈등과 비교해서 보면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의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의 경제 압박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현실화되면서 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 규모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무역 규모로 보게 되면 일본은 그 중국, 미국 다음으로 3대 교역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 규모에서는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다음 순서지만은 수입에서는 중국과 미국 다음이고 사실 미국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의 수입국입니다. 네.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봤을 때 2018년도에만 해도 241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5월까지만 해서 약 85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만성 적자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수출품은 이제 석유 제품이나 철강판, 정밀 화학 원료, 반도체 등이 있고 주요 수입품은 역시 반도체나 아니면은 철강이나 합성 수지의 부품 소재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로봇이나 아니면 광학 렌즈 등에서
상당히 서로 경제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번에 규제 대상인 품목이 반도체 소재이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또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런 분석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본 보복 조치로 인해서 단기적인 생산 차질이 우려되긴 하지만은 한국의 소재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좀 메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수출하는 것이 일본 기업들인데 가장 먼저 수출이 규제되게 되면은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한국이 또 유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일본이 추가적으로 피해를 보는 측면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이 조치를 취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본 반도체 업체가 그 자리를 메워 나갈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도시바나 샤프나 JDI와 같은 일본 업체들이 한국 반도체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지 않은 편이고 네. 또 국내 소재 업체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재고가 있어서 무역 제한 조치를 통한 수입 심사 기간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디스플레이나 반도체가 공급 과잉 상태라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생산 감소가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품 소재에 있어서 단기간에 일본을 대체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사실 별로 극복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직 일본과 또 한국 사이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국면이 빨리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일본의 선전포고에 우리 정부도 WTO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WTO에 제소했을 때 과연 승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녹실 회의를 어제 개최했고 대응책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부 장관이 수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WTO 제소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만일 우리가 올해 1월 1일에 발효되었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가입이 되었거나 본격적인 가입 협상을 했다 그러면은 과연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과거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할 때도 보면은 한중 FTA가 커버하고 있었던 상품 무역에 대해서는 별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커버하기 힘들었던 문화나 관광이나 유통 분야에서 좀 그런 보복 조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협정이 있었다면 이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것 같고 현안 대응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먼저 일본과 긴밀한 협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무역 제한 조치를 발표했던 일본 입장에서 의미 있는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예.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WTO 제소하는 것인데요. 이게 현재의 조치란 것이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한테 특혜를 주었던 것을 그냥 특혜를 없애버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에 특혜를 받지 않았던 국가들과 한국을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런 조치 자체를 부당한 대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제소의 승소 가능성은 낮을 것 같고요. 설령 일본이 그런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굉장히 부당하게 대했다 하더라도 이 WTO 판결이 나오는 데는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WTO 상속 기구를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WTO가 정말 제대로 기능을 할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몇 달간 이런 준비를 해오는 일본이 우리의 WTO 제소 가능성을 간과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WTO를 통한 그 방법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도 이제 일본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미중 간의 그 유사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중과 달리 한일 간의 기술 격차나 경제력 격차는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품 소재를 일본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좀 마음적으로는 이제 강하게 대응하고 싶지만은 자칫 그렇게 하면 재앙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실적인 대안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굉장히 강조했던 G20 의장국인 일본이 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당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당성을 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했을 때 물론 사드 보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런 중국의 그런 조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최근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본이 이런 일을 통해서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잃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을 때 과연 면밀히 살펴보고 이런 조치들이 우리 기업들에게 정말 부당하게 가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서 일본발 악재까지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수출이 지금 7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한국의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5% 감소했고 작년 12월 이래로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품목별로 보면은 반도체 수출은 25.5% 감소했고요.
석유화학은 24.5% 감소해서 전반적으로 주력 제품의 수출 물량과 단가가 모두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원인은 뭐 글로벌 IT 센터의 재고 조정 문제도 있고 스마트폰 시장이 다소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한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워낙 반도체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반발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게 되면 중국의 성장세가 이제 둔화되면서 중국 수출이 24.1%나 감소한 게 큰 영향을 미쳤고요. 네. 6월에서도 수입도 11.1%나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라 그러면은 83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던 무역 수지 흑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총체적인 총력 대응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하락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보다는 사실상 그 시장의 여건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게 있고 현재 보호무역주의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어떻게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출이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우리 정부도 수출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과연 수출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자 정부에서는 수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규모 금융 지원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반기에만 해도 무역 금융으로 119조 원을 공급하게 되어 있고 3분기에 70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수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좀 도와주자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난달 말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던 무역보험의 한도를 무역보험 그 한도를 2배 정도 올려줬고 또 한도 2배 우대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을 시켰고 한도도 1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수출 시장 혁신 방안을 수립해서 그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신남방이나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한 106억 달러의 프로젝트 금융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정부 입장에서 이런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만은 여전히 단기적인 조치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개선 효과 정도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할 때는 보도 자료를 남겨두게 되면은 그게 바로 다른 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WTO의 그 수출 보조금 지원을 제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네. 수출 금융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저 나라가 한국이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수출 보조금은 가장 금지되어 있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WTO 규정이 직접적인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발표를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